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출제되었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기출문제인데 지역사회복지론은 아주 어려운 정도로 출제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요. 기출문제 25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지는 않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영상 2개로 쪼개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 척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죠. 그동안은 워렌에 관한 문제는요, 단순하게 출제되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 척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동일 자수 이렇게 암기했어요. 동일자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심리적 동일성 있죠. 1. 서비스 지역의 일치성. 자, 지역적 자치성. 수평적 유형. 그래서 시민통제는 애시당초 워렌이 제시한 비교 척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이렇게 동일자수를 암기하고 있느냐? 그동안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동일자수만 암기하면 됐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 자치성이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 지역 안에 서비스가 있느냐? 타 지역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타 지역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지역적 자치성이죠.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뭐냐면 그 지역 안에 서비스가 일치하느냐, 지역 내에 서비스가 일치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죠? 지역 내 서비스가 일치하느냐. 우리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제주시에서 서비스와 서귀포시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 내 서비스가 일치하느냐, 또 지역 내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느냐, 이러한 문제죠. 수평적 유형은 뭐예요? 수평적 유형은 말 그대로 지역 내 조직들 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 좋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수평적 유형일 것이고, 심리적 동일성은 뭐예요? 우리 지역이, 우리라는 단어, 그죠? 우리라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그래서 워렌의 기능 비교 척도예요.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여기 기능 비교 척도다라는 것을 아예 묶음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워렌의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는 동일자수로 이루어진다. 동은 뭐예요? 동은 여기서 거꾸로 가면 우리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1은 일치성이죠. 지역 내 서비스가 일치하느냐, 지역 내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느냐. 자는 자치성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타 지역을 얼마만큼 의존하느냐. 수평적 유형이에요. 지역 내의 조직들 간에 얼마나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럼 지문 봅시다. 지역사회 내 상이한 단위 조직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관련 정도. 구조적, 기능적으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수평적 유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수평적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 기능에 따른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 기능에 따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5가지의 기능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정답을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뉩니다. 경제제도, 생산분배, 소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역으로 암기하셔도 우리는 정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생산분배, 소비는 무슨 걸로 이루어지죠? 경제제도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화는 가족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회화는 가족제도, 밥상머리 교육 있죠.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통제는 정치제도로서 이루어집니다. 사회통제, 정치제도. 사회통합이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사회통합은 무슨 제도로서 이루어진다? 사회통합은 종교제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안에서 종교제도는 어떤 역할을 한다? 종교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상조의 기능은 무엇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시험에 사회복지제도도 종종 나왔고요. 사회통합은 우리가 어려운 지문에서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제도로서 생산, 소비, 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고, 가족제도로서 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정치제도로서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종교제도로서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로서 상부상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역 주민이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느냐?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생산, 소비, 분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분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경제제도 또는 생산, 소비, 분배가 나오겠죠. 생산, 소비, 분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어떤 기능이냐?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는 것. 규범에 순응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 통제의 기능이죠. 규범에 순응, 이거는 통제의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 사회 통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질 수 있고요. 쉬운 문제는 그냥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즘은 단순한 문제이기보다는 이렇게 지문과 사례와 곁들여서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읽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범위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답을 찾는 이러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기억,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의무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989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되어지고 1991년에 시행령이 제정되어지면서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또는 시행령은 1991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되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됐다라는 것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언제?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2014년 12월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제는 이 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칭도 복지에서 보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지문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기법의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라는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언제 제정되었어요? 이거는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어서 9월 7일은 2000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과거부터라고 하면 얘가 가장 빠르네요. 그죠? 89년이니까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이죠. 99년이니까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복지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모든 나라가 시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변화될 수 있는 게 시설에서 시설로 변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설보호에서 나중에 정상화 이론도 나오고 탈시설화 이론도 나오고 또 시설의 어떠한 시설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적되어지면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맞는 설명이죠.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 앤드 그리고 적자생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 적자생존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할 게 뭐예요? 인보관이죠. 인보관. 인보관은 어때요? 인보관은 계몽주의, 그죠? 자유주의, 급진주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몽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보관은 뭐예요?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환경이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을 시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시키면서 계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 그래서 계몽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에 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자선조직협회, 사회진화론, 적자생존 맞습니다.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되었다.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 민간 서비스는 지역 내에 있는 민간 서비스나 비공식 서비스는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감소가 아니라 강조되어진다 또는 증가되어져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보고서가 있죠. 어떤 보고서가 있죠?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요 세 가지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보고서이죠. 시본 보고서는 뭐예요? 시본 보고서는 이제 뭐예요? 요거랑 똑같아. 지역사회보호,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비공식 서비스가 필요하다예요. 하버트 보고서는 뭘까요? 비공식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예요. 자, 그러면 버클레이 보고서는 뭘까요? 아니야. 이거 필요하다 그랬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아니야. 공식과 비공식 같이 중요해 라고 한 것이 버클레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범 보고서는 글자가 두 글자야, 세 글자야, 네 글자야. 순서대로 하면 시범, 하버트, 버클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시범은 필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하버트는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버클레이는 아니야, 이제 중재하고 있죠.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같이 중요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점차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될 것이고요. 1959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세요. 1959년 정신보건법.
1번이랑 같은 거예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었다. 1959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그죠? 설명은 좀 다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설명이다. 자, 그리피스 보고서, 여기에서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말고 하나의 보고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피스 보고서예요. 그리피스 보고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린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죠?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피스 보고서에서 지역사회의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맞습니다.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 하버트, 버클레이, 그리고 1988년에 그린피스 보고서까지 하면 영국의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다 순서대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보고서는 다 암기하신 거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는 필요하다. 뭐가? 비공식 조직이. 하버트 보고서는 뭐예요? 더 중요하다. 뭐가? 비공식 조직이. 버클레이는 아니야. 공식과 비공식이 이젠 같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는 누구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5번. 이론과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은 어떤 거예요? 다양한 체계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체계죠. 그래서 체계와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체계와 또 그 안에서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태학적 관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같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이러한 단어 나오면 이거는 생태학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고 경쟁하고 다른 집단으로 침입하게 되고 그 침입이 완료된 계승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 분리, 경쟁, 침입, 계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생태학적 관점이구나.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사회자본 이론은 뭐죠? 사회자본은 관계가 자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 네트워크 관계예요.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면 사회자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이렇게 1급 강의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에 그냥 댓글을 달아요. 그러다가 뭐 제 페이스북 계정으로 아니면 전화번호 노출되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관계였는데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뭐예요? 사회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저를 콜할 수도 있고 저도 뭐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콜할 수도 있겠죠.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된 연결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본 이론은 네트워크, 일반화된 호혜성을 규범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것은 시혜성이라는 것은 일반, 누구는 주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이것을 시혜성이라 그러는데 상호 호혜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고 언제는 계속 주기만 하다가 또 언제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호혜성이라 그러죠. 사회자본은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호혜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갈등 이론은 뭐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잘 다져진다. 갈등은 지역사회 성장에 필요한 요소다.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발전한다. 이러한 것이 갈등 이론이죠. 그래서 갈등 전술이라든지 내부 결속,
맞는 설명입니다. 자, 사회교환 이론은 어떤 거예요? 사회교환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도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환의 장에서 이루어진다?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 이러한 교환의 장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회교환 이론이죠. 반면에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역량 강화죠. 역량. 나 안에, 그 사람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역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강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을 얘기하는 것은 역량 강화 이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몇 가지 특징이라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비전문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비전문가, 이게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겠죠. 비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비판적.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뭐예요? 비심판적 자세가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비판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까지 생활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깨워주는 비판적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게 핵심 차이라 그러면 그 외에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어떤 특정한 계층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주 여성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가 클라이언트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한다라는 것. 그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잘못됐죠.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 개별화하면 어떻게 돼요? 다양화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 뭐다? 일반화가 될 수가 없다.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일반화한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개별화하고 다양화한다라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반화와 개별화, 다양화는 자주 출제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 다양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과 협력 중요하죠. 그죠?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실천 맞습니다.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실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 특화사업 컨설팅을 갔었어요. 그때 제가 코멘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실천을 해라. 여러분들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지역의 사업은 이 지역에 색을 입힌다 그러면 그 자체가 특화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점의 목표를 형성해라. 더불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행사를 준비하지 말고 왜 이 행사를 하는지 이유, 목적을 늘 기억해라 라고 우리가 컨설팅 갈 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점에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를 형성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개입. 구조적 요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던 산업구조라든지 어떠한 인력구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구조라든지 경제구조라든지 문제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일반화하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
짓밟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일반화가 아니라 뭐다? 개별화와 다양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이론과 관련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세대에는 과거에서 얘기했던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 개념은 사라졌다. 과거에 얘기했던 그 끈끈한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입니다.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아니죠.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있고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 있다. 지역사회 상실 이론은 과거에 얘기했던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이고, 지역사회 보존 이론은 아직도 우리가 혈연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어떤 매체로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 보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설명되었고요. 사회주의 이론, 사회 구성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인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모 하나를 해 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사회 구성 이론은 이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 그랬냐면 남들이 하는 것,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일탈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생활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회 구성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삶만이 중요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우리가 단추가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단추가 있는 것이 가장 포스트한 겁니다. 모더니즘 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단추가 있어도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신발, 양말 잘못 신고 가면, 짝짝이 신고 가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저도 배드민턴을 치는데 가끔 가면요, 운동화 자체도요,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야. 야, 너 신발 왜 그래?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렇게 이 보편적이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회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다. 그래서 키워드는 주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객관성을 비판해요. 그래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맥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관이에요. 주관. 문제 상황들을 다르게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관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상징적 상호주의,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사회 구성 이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가치나 규범, 심년, 태도 등은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이건 보편적, 객관적이 아닌 거죠.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황적인 것이잖아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시험에 하나 내라 그러면 2번을 낼 것 같아요. 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2번 사회 구성 이론, 주관적이다. 이거는 어떤 상황적이나 문화적 차원에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 사회 구성주의다. 자원 동원 이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원을 얼마나 동원하느냐. 그래서 자원 동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서 자원 동원은요, 정치 경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퀄 정치 경제 이론.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은 결국 뭐예요? 얼마나 정치 세력들을 끌어오느냐, 얼마나 경제를 흡수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원 이퀄 정치 경제이기 때문에 자원 동원 이론 이퀄 정치 경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원 동원 이론은 자원이 집단 행동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래서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어떤 거죠?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죠. 다원주의는 그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생각을 통합해서 하나로 잘 이렇게 뭐예요? 통합하면 그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이 된다라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생각을 통합하는 것. 이익 집단들의 생각을 통합함으로써 지역사회는,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집단 간 발생하는 갈등을 활용한다? 갈등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갈등 이론이죠. 갈등 이론.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은 것은 뭐예요? 비온 뒤에 땅이 잘 다져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갈등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어때요?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갈등 이론이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 갈등 자체를 활용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통합하는 것,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생각을 통합하는 거예요. 갈등보다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권력 의존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약한 집단은 힘이 센 집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으로 시험에 나왔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권력 의존 이론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으로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주류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뭐 주류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권력 의존 이론은 권력이 강한 작은 집단은 권력이 큰 센 집단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는 단순히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너 암기력 있어 없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이 자체가 어떤 우리의 사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 괜찮지만 이거는 단순히 암기력 문제잖아요. 저처럼 암기력 낮은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암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출제위원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5가지의 모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테일러와 로버츠는요, 후원자와 vs 클라이언트, 누구에게 권한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요, 후원자의 권한이 가장 높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후원자라 그러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의 영역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모델은 프로그램 개발만큼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해요? 전문가라고 했죠?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요. 지역사회 연계는 이퀄이잖아요. 쌤일 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클라이언트와 후원자가 반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하고 지역사회 개발은 뭐예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잖아요. 정치적 역량 강화, 이거는 행동 모델로서 뭐예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행동까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모델명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누구에게 더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암기 방법은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에서 푸조, 계획 모델에서 계획, 지역사회 연계니까 지연, 지역사회 개발이니까 지계, 정치적 역량 강화니까 지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푸조, 계획,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푸조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조정 있습니다. 계획 있나요? 계획 없죠. 푸조 계획 뭐예요? 그 다음에
지연지계입니다. 지연 있고요. 지계 있죠.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정역 있죠. 정치적 역량 강화. 그래서 여기까지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모델을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난 그거 암기할 실력이 안 돼. 그러면 한번 요렇게라도 암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4가지가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9번.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로스만의 3가지 모델은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로스만의 3가지 모델이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요. 전술로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하겠어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죠. 그래서 대화와 토론과 합의가 전술에 해당되고요. 주민 참여를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직화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정 중심입니다.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서 과정 중심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자, 사회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계획은 전문가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왜 계획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목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의 목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과업이에요. 그래서 과업 중심의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불평등을 받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집단에 개입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권력 관계의 불평등, 즉 불이익을 받는 곳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업과 과정과 관계 중심 목표를 다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전술로 합의의 방법을 사용한다. 맞죠? 지역사회 개발은 전술이 뭐였어요? 대화와 토론과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변화의 매개는 과업 지향이다. 자, 지역사회 개발은 뭐예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여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업 지향의 소집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원래 지역사회 개발은요, 뭐예요? 과정 중심 목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별표 하나, 이 안에서의 소집단은 과업 중심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역사회 개발 안에 소집단을 활용하는데, 이 소집단을 만들 때에는 과업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소집단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개발 안에 소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집단을 왜 구성해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게 있기 때문에 소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안에서 소집단만큼은 과업 중심 목표다. 소집단만큼은 과업을 지향한다라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아노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노미라는 것은 혼란한 상태이죠. 아노미, 지역사회에서 혼란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인식한다? 여러분 어때요? 지역사회 개발이 발전하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시범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시범은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하버트는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버클레이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식과 비공식 조직이 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민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그죠? 민관 협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집단에는 누구도, 정부 조직도, 지방 조직도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인식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문제 해결에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라는 것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0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웨일과 갬블의 실천 모델입니다. 자, 웨일과 갬블의 실천 모델,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만의 모델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내용 자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을 전부 다 암기한다 그러면 직접 푸셔도 돼요.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 로스만의 모델로 간 다음에 다시 풀어라. 로스만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정의를 위한 행동이죠. 표적 체계, 선출직, 공무원도 대상이 되죠, 행동에. 그래서 이거는 로스만의 모델에서 보면 크게 보면 행동 모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웨일과 갬블의 모델, 근린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개발 모델이죠. 프로그램 개발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전문가에 의한 계획 모델이죠. 사회 계획도 계획 모델이죠. 지역사회 경제 개발,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죠. 정치 사회 행동 모델이죠. 이거는 행동 모델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델이 로스만의 모델에 크게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찾고, 또 지문에서 이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찾는 것이 가장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단계는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모든 사회복지 실천은요,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정하죠. 사정한 다음에 계획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다. 이 단계.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확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진단. 그죠? 어떤 사회에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제 확인 첫 번째 단계이고요. 사정은 어떤 사정이 있죠?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으로 이루어진다.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거는 목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겠죠. 목표 설정이 나오면 이거는 계획 단계이구나. 실행은 뭐예요? 우리가 시행은 다양한 이 계획한 것을 말 그대로 실행하는 건데, 실행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이 뭐냐면 실행 단계에서 갈등을 조정한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뭐냐면 참여자의 갈등 관리입니다. 참여자의 갈등 관리. 그래서 참여자의 갈등 관리는 어느 단계에서 실시하느냐? 실행 단계에서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뭐 종결평가라든지 뭐 상황평가라든지 과정평가라든지 이러한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슈의 개념, 사회복지 실천 단계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한다. 이슈와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분석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뭘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진단이라는 것이 있죠.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하거나 이슈와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분석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그 어떠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진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문제 확인이다. 이거는 진단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원 동원에 관한 얘기 없었죠. 실행 아직 아니죠. 모니터링 이건 평가고 평가 단계니까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갈등을 관리한다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재정 자원을 집행하는 것도 실행에서 합니다. 맞죠? 참여자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적응을 촉진합니다.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이 실행 단계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맞겠죠. 실천 계획의 목표 설정 나왔죠? 목표 설정은 언제 하죠? 계획 단계에서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느냐, 내가 얼마나 키워드를 잘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해했다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각각의 내용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도 문제를 빨리 푸는,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 여기까지만 나와도 이거는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 모델로서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외되고, 누가 봐도 소외되고 누가 봐도 억압된 집단의 입장을 주장한다. 이거는 뭐예요? 옹호자의 기술이죠. 행동 모델인 거죠. 보이콧, 피켓팅 등의 방법으로 표적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옹호로서 지역 주민이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활용하게 된다.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 편에 서서 으쌰으쌰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아니죠. 이거는 계획 모델이잖아요. 기획 아니죠. 이것도 비슷하죠. 자원 동원도 아니고 지역사회 사정도 아니고 옹호. 그래서 정답은 딱 4번. 이 첫 번째 지문을 읽을 때 이거는 옹호자, 행동자의 역할이구나. 행동가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복지론 앞부분, 제20회 기출문제 앞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 문제로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까지 굳이 1급 시험에 출제해야 하나 하는 문제들까지 몇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출제되면 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출문제,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풀이 앞부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뒷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